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방과 항우의 대결인 초한지 3부 시작합니다. 유방이 한신을 내세워 한중 지역을 벗어나 주변의 세력을 불려나가며 항우의 수도인 팽성에 도착하기까지 항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초나라의 재건을 위시하며 초해왕을 의제라는 황제로 책봉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미 의제와 항우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항우는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짓을 해버리는데요. 의제는 제멋대로인 항우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했고 항우는 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의제는 황제, 항우는 서초패왕, 즉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항우는 형식상 의제보다 아랫사람이었으나 본인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싶단 마음에 의제를 지방으로 쫓아내더니 금세 군사를 보내 강을 건너던 의제를 공격했고 의제는 강을 건너던 중 스스로 몸을 강으로 투신해 자결합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항우가 의제를 살해했다고 소문이 퍼집니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지난번 진승 5광의 난은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 채 진압되었고 반면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반란 세력 모두 초나라를 계승한다고 선언했지만 진승 5광은 자기들이 왕에 오르면서 초나라를 배신했고 항우는 초나라 왕실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하며 초나라 계승을 확실히 했기에 가능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종국엔 초나라 황제 의제를 살해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항우에게는 더 이상 유방을 이긴다 한들 그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잃게 되어버렸죠. 그러는 사이 항우는 팽성에서 유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초의제를 살해한 항우에게 보복을 한다며 전쟁의 명분을 얻은 채 자신에게 투항한 모든 제후들의 병력까지 합쳐 무려 5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근거지 팽성으로 향했습니다. 팽성은 지금의 장수성 쉬저우시입니다. 당시 팽성에 주둔하고 있던 항우의 병력은 3만. 이렇게 적은 이유는 항우는 그때 한창 자신에게 반발하던 지방 제후들을 제압하느라 바빴는데 유방이 팽성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최정예 소수 병력만 데리고 팽성으로 돌아온 상태였던 겁니다. 팽성을 둔 기원전 205년의 이 팽성대전은 유방과 항우가 제대로 전면전을 벌인 첫 전투인 동시에 중국 역사상 손에 꼽는 대전으로 무려 3만의 항우가 56만의 유방을 거의 괴멸 가깝게 패배시킨 대승리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는 전투입니다. 중국 역사의 통틀어 결코 빠지지 않는 전쟁 중 하나이죠. 네, 결과는 3만 항우의 승리였고 과연 항우는 항우이구나를 세상에 널리 알린 전쟁이었죠. 유방의 군대는 단시간 내에 불려진 군대였던 반면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멸망 전부터 함께 거병하여 지휘 체계와 조직력이 일단 정말 남달랐으며 허수 없이 대부분이 정예군이었습니다. 반면 유방의 군대 56만 중 대부분은 허수였죠. 항우는 특유의 조직적인 군사 체계를 바탕으로 결코 오합지졸 병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야간 기습과 지형을 활용한 매복과 게릴라전으로 유방의 군대를 초토화시켰고 56만 명 중 약 30만 명이 전사한 정말 끔찍한 대패배를 겪습니다. 유방의 군대들은 시체가 들판을 뒤덮고 강물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살아남은 병력도 전부 흩어져서 최종적으로 유방에게 남은 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유방이 얼마나 절실하게 도망쳤는지 도망치는 와중에도 아버지와 아내 여치를 항우에게 인질로 빼앗기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신은 뭘 했기에 유방이 이다지도 큰 패배를 했고 군대가 망가졌을까요? 아무리 한신이 대장군, 즉 전체의 군권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한들 그건 유방이 한중을 갓 나와서 세력을 이제야 불려 나갈 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을 뿐 이제 그 많은 제후들이 고개를 숙인 유방 입장에서는 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항우와 싸우고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가를 하는데 이 한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타 제후들이 고개를 숙인 건 유방이지 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모든 걸 다 때려박았던 이 전투에서는 유방이 총지휘를 할 뿐 한신은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 팽성대전의 패배의 후유증을 회복시킨 사람은 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정형전투였습니다. 팽성대전으로 유방이 대패배를 하자 그간 유방에게 붙었던 제후왕들이 대거 유방을 이탈해 항우에게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우에게 배신한 이 제후왕들부터 다시 복속시키는 게 우선이었고 유방은 한신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로 합니다. 한신은 우선 위왕, 위표부터 단 한 번의 전투로 복속시켰고 다음 목표는 항우에게 투항한 또 다른 제후왕이었던 조왕, 진여였습니다. 한신은 지금의 허베이성 지역인 정형이라는 곳에서 조나라 군대와 대치하였습니다. 조왕 또한 한신과 싸우기 위해 무려 20만 명을 동원한 상황. 그에 비해 한신의 군대는 3만 명 안팎이었죠.
한신이 매우 두려워하던 것은 조나라 20만 명이 아닌 바로 조왕 진영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이좌거라는 책사였습니다. 한신 군대의 약점은 그저 군사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유방의 본군과 다소 동떨어진 바람에 군량미 보급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조왕 진여의 책사 이좌거는 군대가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한신관 전면전으로 싸우기보다는 한신의 보급부대를 치자고 했죠. 한신은 자신의 치부가 들통난 듯하여 매우 놀랐다지만 정작 조왕 진여가 군대의 규모만 믿고 이좌거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한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죠. 그리고 한신이 고작 3만 안팎의 군대로 조왕 진여의 군대를 박살내었는데, 이 한신의 기념비적인 승리가 바로 정형전투이고, 정형전투의 결과 조왕 진여는 참수되었고 한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좌거는 한신에게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 정형전투가 왜 이다지도 평가를 받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배수의 진이란 징법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배수의 진이란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일 때 혹은 내가 현재 불리한 상황일 때 일부러 강을 등에 지고, 즉 일부러 나 자신을 극단적 상황에 몰아세우면은 나도 모르게 죽을 힘을 다해 내 안에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술 겸 인생의 교훈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배수의 진이 주는 교훈 자체는 감동적일지 모르겠지만 한신 이후 이 배수의 진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한신의 배수의 진을 따라했다가 피본 케이스만 많죠. 이건 꼭 전쟁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신에게 힘든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는 잠재적 힘을 끄집어내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를 몰아세우라는 식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배수의 진을 정말 잘못 배운 사례입니다. 한신이 병사들을 속이고 일부러 강을 등진 채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으니 죽을 힘을 더해 앞에 있는 적군과 싸우라고 했던 건 사실이고, 그 결과 병사들이 투지를 불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어디까지나 시간 벌기였습니다. 한신은 매복병을 설치해 두었고 지원군이 올 걸 뻔히 알고 있었기에 잠시 시간만 벌어줄 요량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고, 실질적인 전투는 매복병과 지원군의 화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즉 배수의 진 오리지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과 플랜 B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전술이고, 배수의 진을 낭만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말아먹은 케이스가 성공한 케이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형전투를 계기로 비로소 한신의 명성은 유방의 진영 내부뿐 아니라 전국 전체에 알리게 되었고, 이후 한신의 이름만으로 제후 왕들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한신에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평양이라는 곳에서 항우에게 포위되어 겨우겨우 항전하고 있던 유방의 군대는 상황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유방이 크게 한 건 했는데요. 우선 항우의 스승 겸 책사 겸 총괄자인 범징을 제낀 일인데요. 범징은 그간 항우에게 홍문의 연회에서 유방을 죽일 것, 진나라 수도를 놔두고 팽성보다는 진나라 수도를 활용할 것, 한신을 중용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릴 것 등을 간언했으나 항우는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대중매체에서는 그럼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유사 부자 관계로 묘사하지만 점점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고, 실제 범증의 성격도 주장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갈수록 항우도 범증을 멀리했고, 이때 결정적으로 유방 휘하의 진평이 이간질을 야무지게 한 결과 항우는 범증을 의심해 그를 파직시켜버립니다. 이후 노년의 몸으로 얼마 안 가 범증은 사망하죠. 다음은 항우의 오른팔이기도 했던 영포인데요. 장자방의 계략으로 영포마저 유방에게 마음을 돌리도록 회유한 겁니다. 이간질에 넘어간 영포가 멍청하거나 이간질을 시킨 유방 쪽 사람들이 교활하다기보다는 그만큼 항우와 부하장수들 내지 제후왕들 사이에 신뢰가 두텁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범증과 영포를 제꼈음에도 그럼에도 항우는 항우였고 평양에서 유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 유방은 겨우겨우 정말 모든 걸 다 내놓으면서 포위를 뚫고 나와 근처에 있던 한신의 진영으로 갔는데, 세상에 한신이 하필 유방이 방문했을 그때 자고 있던 겁니다. 주군은 언제 죽을지 몰라 개고생하며 포위를 뚫고 나왔는데 대장군이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다? 그때가 또 한신의 명성은 절정을 찍을 때고 유방은 항우에게 신나게 털리기만 할 때라 입지가 좀 묘했는데, 이 사건에 분노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의 직위에서 해제하고 유방 스스로가 군권을 모두 회수합니다. 유방은 한신에게 적군의 제후왕 중 한 명인 제왕을 멸하라고 보내는 동시에 본인도 여기기 책사를 제나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는데, 제왕은 한신보다는 유방을 보고 항복합니다.
그러나 한신은 제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한 제왕은 그대로 여기기를 솥에 넣어 죽여버리죠. 군권을 유방에게 빼앗긴 한신은 그대로 제왕을 물리치고 스스로 제왕에 오릅니다. 이렇게 한중왕 유방, 서초평왕 항우, 그리고 제왕 한신, 사실상 삼국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신 휘하 내부적으로도 이젠 유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으나 장자방의 중재로 한신은 끝까지 유방 편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유방의 제안에 따라 제왕 한신은 유방과 연합해 항우를 끝장낼 요량으로 최후의 전쟁을 향해 출격합니다. 유방이 이토록 공작을 들어가고 있던 사이 승세를 잡은 항우가 가만히 있었던 건 사실 양측이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항우가 인질로 잡아두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화친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먼저 이 화친조약을 깨면서 선제 공격을 했고 유방이 항우와 맞붙는 사이 번쾌와 더불어 오래도록 유방을 옆에서 모시며 유방 휘하의 기병대를 이끌던 기병대장 관영이 뒤를 돌아 항우의 수도 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한신을 필두로 유방의 군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항우를 점점 몰아세우다가 해하라는 강 주변에서 항우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유방, 한신, 영포, 팽월, 연합군 무려 30만 명, 항우의 군대는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신은 30만 명을 동원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해 절대 항우가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버렸죠. 그러나 과연 항우인 것이 항우가 직접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며 맹렬히 싸워 한신의 포위망을 점점 밀어냈습니다. 한신도 한신이죠. 한신은 밀려내면 밀려날수록 항우를 더 깊숙이 유인해냈고 3면에서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항우 군대 10만 명 중 8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항우는 단 2만의 군사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 야심한 새벽 한나라 병사들이 대거 초나라 노래를 불렀고 고향의 노래에 전의가 완전히 꺾인 초나라 병사들은 그 새벽 대거 탈영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탈영병들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쪽도 전부 탈영해버렸죠. 다음날 남아있는 수는 고작 800명.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당시 항우의 막사엔 항우의 아내 우희도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 다음의 기록이 없지만 세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노래를 불러준 뒤 우희는 스스로 짐이 될 수 없다며 항우더러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한 이 순간을 중국 전통극인 경극으로 극화한 작품이 바로 패왕별희입니다. 다음날 항우는 남은 800명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을 칩니다. 포위망을 뚫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고작 28명. 유방과 한신은 계속 기병대로 추격군을 보냈고 28명은 계속 싸우며 강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28명들이 한나라 군의 기병대를 무찌르며 강으로까지 오는 동안 전사자는 딱 2명. 26명은 항우에게 배를 타고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항우는 거절했습니다. 전설에서는 항우가 본인만 남고 26명의 병사들만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죽기를 각오한 주인을 본 항우의 애마, 오추마 또한 강으로 몸을 내던져 익사한 명장면도 나오죠. 실제 역사에서는 이 26명 항우가 끝까지 싸우다 전멸했고 홀로 남은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중국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항우를 1대1로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항우를 죽인 건 항우 자신이었죠. 이 전투가 초한지의 마지막 전투인 기원전 202년의 해하 전투이며 이로써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죽기 전 난 결코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이 유방을 택했을 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 잘못은 없는 거죠. 항우는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만 살다가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팍하고 잔인하고 사람 알기를 너무 쉽게 알고 기분파에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항우의 행보는 전형적으로 몰락하는 인간형이죠. 그래서 저는 초한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유방이 이긴 게 아니라 항우가 졌다고 말합니다. 항우의 패인으로 여러 가지들이 꼽히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유방 휘하에서 항우를 이기도록 활약한 인재들이 거의 대부분 한때 항우의 부하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항우의 그릇을 알 수가 있겠죠. 한때 여기기는 항우더러
남의 공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는 까먹지 않고 전투에서 이긴 자에게도 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유방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유명한 고전학자 이중택 교수는 유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방의 측근들의 출신을 보면은 장량한 귀족이었지만 진평은 가난한 서생이었으며 소화는 아전, 한씨는 불황자, 번쾌는 백정, 관영은 포목상, 누경은 수레꾼, 팽월은 강도, 주발은 악사였다. 유방은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각자의 재능을 다 발휘하게 했으며 누가 자신을 오합지졸의 우두머리라 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이죠. 최종 승리한 유방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의 수도를 정하고 중국의 공식적인 유일무이한 황제로 등극하여 당당한 한 고조 유방이 됩니다.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닦은 한나라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황제가 된 후 유방은 고향이자 본인의 모든 출발점이었던 폐현에 가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유방은 직접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니 큰 바람 부니 구름이 높이 날아가네. 천하의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용사들을 얻어 사방을 지킬까? 이 노래가 대풍가입니다. 새롭게 천하를 통일한 한 고조 유방은 이제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나라는 왜 멸망했는가? 가혹한 형벌과 지방 제후들을 지나치게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제후들의 자치권을 무한정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했다가 과거 주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유방은 물론 진나라처럼 이 군현제라고 해서 전국을 군과 현이란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 제후들이 아닌 황제가 임명한 황제 대리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황제권이니까요. 그러나 지방 제후들이 없었으면 유방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방이 선택한 방식은 수도와 반경 몇 리 내의 수도 근방에는 군현제를 실시를 하되 먼 지방에는 제후 왕들을 분봉하는 봉건제를 함께 병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 고조 유방은 지방 제후들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한씨는 군권을 전부 빼앗긴 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변경되고 얼마 안 있다가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후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혐의가 나돌자 한 고조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황후였던 여후가 한신을 처형시켰습니다. 실제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미스테리이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여후가 유방의 허락 없이 한신을 제거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유방은 한편으로는 기뻐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후가 한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신을 속여서 유인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습니다. 한신을 대장군으로 추천한 사람도 소하였고 한신을 죽인 사람도 소하였죠. 더불어 한신만큼 입지가 컸던 팽월과 영포조차도 모반죄로 몰려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영웅들은 어이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한 고조 유방이 원했던 것은 황제권 중심의 제도였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도 황제권 강화를 원했죠. 그러나 진시황은 제도보다는 공포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한 고조 유방 이래 한나라의 황제들은 제도를 통해 황제권 중심의 국가, 즉 제국을 만들려고 했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중국의 제국들, 그 첫 시작이 한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고, 한나라가 제국의 제도를 완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진나라라는 과도기를 거쳤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 한 가지, 한 고조 유방이 생각 못했던 건 자기 집안 안에서 빌런들이 생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초한지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역사 돋보기 중국 4대 악녀 여태후 편을 검색하셔서 참고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